최근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형건설사는 더 심한 상황이고, 자산이든 사업이든 부동산업이든 맹신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어떻게 가격이 계속 오릅니까? 이런 변화를 사실은 인지했으면 그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텐데, 그건 건설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문제 해결의 가장 본질적인 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한국의 건설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얘기하고 내 집 마련 얘기하지만 그걸 굉장히 안 좋다는 걸 건설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있고요. 심지어 문을 닫는 회사들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중소형 건설사는 더 심한 상황이고, 이게 전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향후로 오를 거라고 하면 건설회사들이 왜 망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땅 사고 준비해야 되는데 엄청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안 좋아지고 경제도 위험하고, 그리고 특히 건설업은 내수를 반영하는 아주 직접적인 산업군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바로 반영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됐고, 확실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분양가를 낮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시장 좋아지겠지. 금리가 낮아지면 갑자기 또 분양시장 좋아지고 가격도 오르고, 일종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분양을 안 한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요, 분양가를 높여서 한다라고 하면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아파트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분양가를 낮춰서 해도 아파트를 지을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마음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비싸게 땅을 산 건설회사는 쉽게 말해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시장에서 싸게 경매로 나오고, 누군가 그 땅을 싸게 사면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가 낮아질 테고, 그럼 그 건설사가 분양하면서 돈도 벌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저는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건설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금융권에 다니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개인적 측면에서 저희가 관심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제 위험을 아실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집 마련 계획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해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PF가 200조 원이 돼서 우리나라 망한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과장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그럼 뭐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 집 마련 계획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걸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부동산 PF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건설회사에 돈을 꿔준 경우가 아니면 이런 건설회사의 위기 상황을, 그러니까 전 모든 경제적 상황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총재나 기재부 장관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게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질문은 뭐냐면, 건설사들이 그렇게 망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이제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이제 누군가가 받아서, 왜냐면 보험을 다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받아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건설사들이 망하면 또 내수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고용도 줄 테고 소비도 더 줄 테고 건설 경기도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서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이 회사는 안전한 거야? 내가 분양받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돼? 그럼 분양이 더 안 되거든요. 그럼 미분양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더 악화되고, 이런 상황의 악화가 계속 이렇게 더 커지는 일종의 눈덩이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뾰족한 방법이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가계대출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 다 사세요,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거 다 사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그러면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업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는 건설사는 못 보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건설업은 서비스업이에요.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 서비스업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큰 사업자가 망하면 거기에 얽혀있는 작은 회사들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히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지금 왜 어렵냐면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분양이 안 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PF 때문이에요. 부동산 PF를 우리나라가 한 200조 원 정도 들고 있는데 땅을 사놨어요. 근데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땅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기업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땅 비싸게 주고 사서 오를 거니까 분양가 올려서 나 그럼 이건 돈 벌 거야 생각했는데 계속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준 땅에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자만 나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한국 경제에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개인도 똑같아요.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빚내서 아파트 사놨는데 계속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많이 내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이게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산이든 사업이든 부동산업이든 맹신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격이 계속 오릅니까?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이런 변화를 사실은 인지했으면 그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설사들이 일종의 자승자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뾰족하게 해결한 방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건설업이라든지 부동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렇게 너 그럼 뭐 해결책이 뭐냐. 전 해결책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건설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해결책을 얘기해 줍니까? 저한테 건설회사들이 돈 주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 해결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상황이 2009년도 즉 2, 3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신도화 건설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과거에요 똑같이 망했었다고요. 근데 왜 그 경험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 그건 뭐냐면 그 문제가 났을 때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또 도와주고 정부에서 도와주고 외부에서 도와주고 금융권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뭐냐면 문제 일으킨 니네들이 문제를 해결해라는 방식이 돼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단기적으로는 커질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겨나지 않고 우리의 부동산이나 건설업도 안정화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오늘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해결 방안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6만 채가 좀 넘고 있는데요. 미분양이 많아서 문제가 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PF 때문이에요. 미분양이라는 건 내가 사업을 진행해서 분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은 땅만 갖고 있어요. 진행도 아예 못하고. 그래서 지금 미분양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부채와 그 과도한 부채로 비싼 땅을 사놨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안 팔려서 문제인 거야? 근데 봤더니 6만 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야? 200조 원이 넘는 부동산 PF가 있단 말이에요. 아예 진행도 땅이 또 그 중에서 거의 50%, 60%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PF가 터진다고 해서 뭐가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려사항은 있는데 그거보다 부동산 PF가 커지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중심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설사들이 그렇게 망하면 아파트를 안 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아파트의 분양이 감소하고 공급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시장 전망을 얘기할 때도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에요. 건설사들이 아무리 집을 안 지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경기가 어려워 빨리 이거 처분해야 돼. 그래서 많이 팔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이 감소해서 집값이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르게 보셔야 된다. 쉽게 말해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폭등한다고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요 350만 채의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2만 가구가 준다고 해서 집값이 다 오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요 서울에 팔려는 아파트 매물이 거의 10만 건이라고요. 9만 건. 근데 여기서 9만 건이 막 10만 건, 11만 건, 14만 건 이렇게 증가하고 갑자기 20만 건이 증가하면 이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 뭐냐를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망해도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그만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향후로 가격이 오를 거면 왜 건설사들이 어렵겠습니까? 기다리고 사업 지금 막 땅 사고 이러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사업을 잘 알고 더 영향력 맨날 그 고민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하고 집값의 변동을 같이 그려보면요. 집값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건설사들이 돈을 벌려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예요.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집값이 앞으로 하락할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니 집값이 오른다는데 왜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겠어요?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장기적으로 건설사가 막 다 망해. 집을 안 지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후에 집값이 또 다르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시장 전망할 때 건설사들의 공급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뭐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무려 52%가 투자로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시장 안 좋아할 것 같아? 내 집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내놓는 거예요, 팔려고. 그럴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변동성을 키운다는 거죠. 반대로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매물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안 팔겠죠.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이 건설사가 공급하는 거가 아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다라는 걸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들 뭐 아파트 입주가 감소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집을 안 지어서 아파트 가격 그럴 것 같으시잖아요. 그래, 집을 안 지면 집값 오르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짓겠습니까? 시장이 안 되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믿고 집을 사서 무리하게 집 사고 가계 대출을 일으키고 이자는 감당 안 될 수준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맹신하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이런 것만 믿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025년도에는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집값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집값이 오를 때 집을 사고 집값이 빠질 때 집을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라도 집 사야죠.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에이 기다려보지 이런 생각이에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이제 나의 계획이라든지 맞춰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고 집값이 과도하게 오를 때는 이거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집값이 왜 오르는 거지? 그 원인 파악을 해서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집값이 엄청 오른다고만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만약요 2, 3개월만 늦게 샀잖아요. 근데 그럼 1억 원 싸게 살 수 있었어요. 이미 1억 원이 막 낮춰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꿨으면 1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1억 원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1억 원 모으려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모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잘 하시는 데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1억 원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 고민을 더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다 망하는 거야? 이런 고민 크게 하실 필요 없다. 사실을 아시는 건 중요하지만 여기서 난 뭘 해야 되지? 나의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래서 대응하시고 변화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이거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재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사 사장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인화시키고 상식적으로 이제 아실 필요는 있는데 너무 큰 고민보다도 이 위험한 상황을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다. 한국 경제 걱정하시라. 근데 그 걱정 속에서 난 뭘 해야 될까를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위험을 기회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